네, CBS 라디오 박종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시에테 제너럴 SG증권발 폭락 사태, 지금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고, 이런 가운데 또 배우의 주가 조작 의심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좀 얘기가 어려워서요. 과연 이게 좀 뭐가 문제인가? 또 기사를 봐도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 한 분 모시고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김성애 소장님과 함께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라는 책을 쓰기도 한 분이세요. 이광수 전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진 작가님과.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잘 모르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진 작가님도 자애로운 눈빛으로 그 외국어가 아니라 외계어더라고요. 예, 제가 뭐 국어로 잘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 뭐 CFD, 차액 결제 거래 이런 건 정말 어려웠던데. 예. 자, 일단 이번 사건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맨 처음 시작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8개 종목의 주가가 순식간에 바닥으로 이제 떨어지면서 생긴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동안 우량주라고 이렇게 생각되었던 한 2, 3년간 1000% 이상씩 올랐거든요. 1000%. 예, 이런 종목들이 24일 날, 4월 24일 날 예. 한꺼번에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보통 주식 시장에서는 하루 하한가 되면 다음 날 회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종목들이 한 3일 연속 그리고 많게는 4일까지 하한가를 연속 기록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고 일단 4월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럼 뭐 반토막이 난 거죠. 왜냐면 7조 3천억이 증발했다. 그렇습니다. 시가총액. 시가총액 그러면 반토막 이상이 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주가가 하한가를 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회사가 실적을 굉장히 안 좋게 내거나 아니면 뭐 한국에 갑자기 미사일이 떨어지거나 외부적 요인이 있다거나 네. 내부적으로 경영 못했다거나.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 이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약간 혼동스러워하고 어렵게 여기시는 겁니다. 일단 8개 주가는 같이 움직이고 있었던 건 맞는 건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8개가 그 개별적으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업종이라든지 같은 비즈니스를 하면 같이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전혀 뭐 가스업도 있고 어디 뭐 다른 업들도 있고 다 있어요. 닭 회사도 있고, 예. 예, 자전거 회사도 있고, 굉장히 대성공도 달라서 있어요. 예, 우리 굉장히 증권 업종이 회사도 달라요. 있고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종의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같이 하락한 건 저는 사실은 제가 주식 애널리스트를 15년 했는데요. 처음 본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전쟁이 난 줄 알았어요. 아니, 1000%라고 하면은 10배가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자체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딱 볼 때 이거 어떻게 이런 종목들이 뭐 왜냐면 오를 때도 무슨 호재가 있거나 이래야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 교수님 지금 질문의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빠진 원인을 찾는 게 지금 중요한 거죠. 그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많이 올랐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런 종목들이 왜 2, 3년 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주가 조작이라든지 통정 매매가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많이 올랐다가 되는 겁니다. 많이 올랐다. 네. 근데 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왜 SG증권발이냐? 왜 SG증권발입니까? 매도가 막 나오는데요. 예. 주식 매도가 나오는데 창구가 대부분 SG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SG가 그냥 창구 역할을 했는데 만약에 작전 세력이 있다면 이 SG증권을 많이 이용해서 했을 것이다. 뭐 이런. 그렇죠. 예. 근데 그 속내를 또 보니까 사실 하락 원인 중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CFD라는 게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CFD를 차액 결제 거래. 예. CFD를 그 많이 결제한 또 증권사가 SG였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SG에서 창구에서 계속 매도 물량이 나왔던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려운 용어인 네. 진 작가님과 저는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김 소장님은 이해 잘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아니, 지금까지 이해하셨잖아요. 그죠? 예, 지금까지 다 예, 이해했어요. 지금까지 다 좋습니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다 평안했고.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그 CFD 차액 결제 거래란 용어가 등장하는데 요게 일단 뭡니까? 일단 이런 용어를 딱 보시면 이게 약어잖아요. 풀네임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풀네임. 네, 그게 중요합니다. 예. Contract for Difference예요. 예,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려웠어요. 컨트랙트 포 디퍼런스. 예. 그러니까 차이를 계약하는 차이를 거죠. 계약한다. 차이를 계약하는 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보통 저희가 주식을 사면 실물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실물을 보유한 게 아니고 실물을 그냥
그러니까 계약만 해놓고 예. 실물의 가격이 오르는 거와 음. 그러니까 내가 진입하는 가격과 매수 가격과 나중에 매도 가격의 차이만 결제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가 한 주에 1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원래 10만 원짜리 주식이다. 네, 10만 원이다. 지금 가정이 6만 5천 원 하는데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면 10만 원을 내야죠. 그렇죠. 근데 CFD에 제가 계약을 하고 있으면 증권사하고 그러면 그 중에서 뭐냐면 40%만 냅니다. 4만 원만. 아. 그러면 삼성전자 한 주에 대한 권리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10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준다. 그렇죠. 4만 원만 내면. 4만 원만 내면 그렇죠. 근데 만약 삼성전자 주식이 11만 원으로 오르면 그 만 원 차이가 났잖아요. 네. 그건 그냥 제가 가져옵니다. 그럼 주식이 오르면 되게 좋은 건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제가 4만 원 투자한 다음에 만 원 수익이 났으니까 수익률이 25%가 난 거예요. 시작까지 어려워졌어 갑자기? 그런 마술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 4만 원 4만 내요? 10을 다 내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나온 거예요. 왜 네. 그런 상품이 생기냐라고 좀. 그건 뭐냐면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자본주의가 계속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되는데 주식시장도 좋아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차입. 그 차이만 내면 레버리지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주식을 더 많이 거래하고 더 많이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상품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는 사람도 이 만약에 10만 원짜리 삼성 그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그렇죠. CFD라는 상품을 내서 4만 원이어도 네가 한 주 보유하고 있는 효과를 낼 수 그렇죠. 있다. 근데 오를 때는 문제 없는데 내리면은 사실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증거금을 내야 돼요. 아까처럼 그게 4만 원이 증거금이에요. 그래서 만 원이 떨어지면 4만 원에서 빼갑니다. 그 한도액이 4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4만 원 그러면 이제 증권사에서 4만 원 또 채워. 그래서 만 원 또 채워야 돼요. 예.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요. 아. 진짜 삼성전자 주가가 4만 원 이상 빠졌어요. 아. 그러면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매도가 들어가요. 네, 반대 매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증권사에서 손실을 내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매도할 새도 없이 계속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금 이상 빠진 거죠. 예.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증거금 이상 빠지면은 그 4만 원을 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사람이 물어내야 되는 건가요? 물어내는데 일단 그 4만 원은 일단 깡통이 됐고 깡통이라고 더 물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문자로 오는 거예요. 더 입금하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파산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 파산이나 뭐 회생 신청을 하면 이게 말은 4만 원인데 실제 거래는 10억을 놓고 했을 테니까. 그렇죠. 그 10억이 다 빠지고 나서 3억을 더 내라고 하는 상황 같으면 개인 투자자가 손을 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증권사라든지 이런 데가 피해가 커지는 거고 증권사는 왜 이런 비즈니스를 하냐면 수수료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 계속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오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빠질 때가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주가가 계속 빠질수록 매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3일, 4일간 계속 빠지는 이유가 또 CFD에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메꿀 돈이 없으니까 이거 빨리빨리 빼야지 더 그 메꿔야 돈을 줄이기 위해서 빼는 그렇죠. 거죠. 투매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이번에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었어요.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럼 누가 사? 그렇죠. 다 사줘야 알고 되는데 있으니까. 이거 이제 망한 거다 하니까 안 사는 거구나. 그래서 매도 잔고만 계속 쌓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한가를 계속 한 거죠. 되게 근데 이런 작전주 같은 경우 하나의 경우가 많은 이번에 8개였으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다 했던 것이었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저희가 명확히 개념 규정을 지금 할 수 없는 게 어쨌든 조사 중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업계에 있었고 사실 애널리스트 15년간 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대부분의 이제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뭐 브로커들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목들은요. 2, 3년간 계속 얘기되었던 종목이에요. 어떻게 얘기가 됐어요? 좋다. 좋고 건강하다. 저한테 이 의원 이 종목 되게 좋아. 한번 봐봐. 그래서 실제로 보면 뭐 좋고 가스산업 망할 일도 없고 자산 가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회사들 이렇게 해서 계속 주목을 받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과거에 그러니까 작전주 이런 거하고 다르게 작전주는 어땠습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기업을 갖고 수급으로 해서 그냥 올렸다가 확 팔고 나가버려요. 오른다 해가지고. 근데 원래부터 우량주를. 그렇죠. 근데 계속 얘기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오른 거예요. 중요한 건 근데 뭐냐면 그 중간중간 돈 번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500%에서 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을 갖고 통정면을 갖고 이런 부분은 불법인데 좋은 주식을 계속 사왔다? 이걸 과연 주가 조작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거 법률적으로 굉장히 힘들겠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하기가?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개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데 이건 3년에 걸쳐서 이게 크게 이루어진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1%씩 눈에 안 띄게 막 작업이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작업,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뭐냐면 제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홍보하고 싶잖아요. 홍보, 그죠? 이거 좋아. 저녁 먹으면서. 그러면서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됐던 거예요. 아. 근데 한국의 주식시장이 되게 좁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가 한 7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펀드 매니저도 한 1000명이 안 돼요. 그럼 다 아니잖아요. 예. 다 얼굴 한번 본 사람들, 뭐 퇴직하거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밥 먹으면서 야, 그 종목 좋아. 이게 과연 이게 조작이냐? 그렇죠. 아. 예. 다툼의 여지가 좀 있다. 그렇죠. 아하. 근데 물론 이렇게 막 핸드폰을 말씀드렸듯이 막 일시적으로 너 팔어 사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주식을 계속 꾸준하게 산 거 자체를 주가 전략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 좀 의문.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자기들끼리 뭐 짜거나 뭐 이런 흔적 같은 게 뭐 남아 있나요? 그래도 뭔가를 좀 하지 않았을까? 단지 말로만 그게 됐을까요? 그걸 찾아야죠. 근데 아직 그걸 못 찾았으니까. 지금 찾고 보면 이제 있으니까. 나오는 용어가 이제 투자 1인 매매 방식, 네. 또 통정 매매 이런 게 나오는데 네. 그 앞서서 임창정 씨와 라더견 씨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네. 자, 일단은 임창정 씨가 30억을 잃었다고 하고 이제 그 종목이 직접 투자한 게 아니라 라더견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투자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이 업체는 근데 합법적인 업체는 아니고 어떤 불법적인 업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투자 컨설팅업으로 아마 등록은 돼 있으리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일임했는데 그거를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허락이라든지 승인 없이 내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등록 업체다. 예, 대출 받아서 그 이름으로 맞춰서 뭐 예를 들어서 매매하거나 이러면 이제 불법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고의성인 것 같아요. 고의성. 예, 고의성이 있이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뭔가를 했느냐가 사실은 그 불법성을 재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그 고의성이 어떤 고의성입니까? 이제 이 사람들 계좌를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아니면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뭐 사기를 해서 이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종의 대출이거든요. 대출인데 동의 없이 대출을 받거나 그걸 또 이렇게 주가를 막 또 거래하거나 빈번하게 허락 없이 그렇다면 사실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라더견 대표가 지금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8개의 주식을 주로 해서 3년 동안 올린 사람은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투자했던 사람이라고 투자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네, 거죠. 네. 근데 그걸 가치를 보고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가치에다 플러스 약간 자기의 사심을 집어넣어서 부풀려서? 조금씩 부풀리기도 하고 끌어올리기도 하고 본인이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게 지금 겹쳐가면서 슬슬 3년 동안 올랐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이것을 문제가 있는 거를 보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상황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요 사람들은. 언제 믿냐면 예. 주가가 오를 때요. 이거 좋은 거다라고 얘기할 그러니까 때. 이거 확증 편향이 생기는데 아하. 주가 내가 계속 말했는데 제가 오늘 말했습니다 소장님한테 주식을요. 근데 천만 안 믿어요. 삼천이 좋아 했는데 근데 예. 그 다음날 언뜻 보니까 올랐네? 30% 올라 있어요. 어. 그럼 저한테 전화옵니다. 어허. 그러면 이게 신뢰가 가장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를수록 주가는 계속 오르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 이 종목들이 아주 독특한 특성이 뭐냐면 지난해에 많이 올랐는데 지난해 한국의 주식시장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안 좋았는데도 오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나 뭐 여러 군데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됐죠. 그래서 상승률이 되게 높았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1인 매매라는 게 나오는데 투자 1인 방식으로 돈을 모았다고 하는데 네. 이런 과정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본인 개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도 맡기고 그 마음대로 또 이게 거래하게 만들었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막 거래가 이루어지고 뭐 그랬다고 하거든요. 이건 임창정 씨 어떻게 같은 봐야 경우는 돼? 뭐 내가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나 팔 수도 없다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일임 업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걸리니까 그런 걸 이제 조사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단순하게 뭐 다 맡겨놓고 내가 다 승인했다면 사실 크게 문제가 뭐 예를 들어 금융실변제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게 불법성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 얘기를 꼭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건 거기서 1인 매매를 해서 했는데 4천만 원 손해보고 해서 아이 싫어하고 이제 끊고 나왔다고 하는 건데
이것을 고발할 수는 없는 건인 거잖아요. 맡겨놓고 했으면 그냥.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약간 경우가 다른 게 통정매매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통정매매는 뭐냐면 1인 매매하고 다른 건 예. 내가 팔게 너 사. 서로 거. 아는 사람끼리 그렇죠. 예. 그다음에 내가 12시에 살게. 너 뭐 12시 5분에 사. 이런 건 문제가 짜고 크죠. 치는 고스톱이죠. 이건요. 자본시장에서 굉장히 큰 죄입니다. 미국에서 이거면요. 엄청나게 뭐 그냥 오래 살아야 돼요. 그럼 아까 전에 그 1임으로 받았던 수많은 휴대전화 사이에서도 서로 거래가 오고 갔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있죠. 그래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걸 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큰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그러니까 선별해서 보자는 거죠. 엄밀하게 뭐냐면 주가가 오른 게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통정매매라든지 뭐 매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게 문제지. 혼자 주가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100% 오르진 않아요. 아무리 해도. 라더겐 대표가 또 이분이 신기한 게 언론 인터뷰를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투자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1임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통정거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법률 관계를 아신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분이 왜냐하면 네. 통정매는 더 세니까 더 적은 쪽에 좀 무게중심을 싣는 거죠.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인 매매로 좀 이렇게 죄를 몰아가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주가 폭락 주범으로 라더겐 씨는 주목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김익래 회장 같은 경우는 이거 나는 징역 써내려고 현금 확보하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저희가 지금 뭘 찾냐면 주가의 하락 원인을 찾는 거예요. 갑자기 다 떨어진 거, 그죠? 예.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많이 오른 원인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주가 조작인가 여부. 두 번째는 뭐냐면 CFD. CFD는 분명히 원인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법률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원인 두 개를 이제 찾았고요. 세 번째는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선행 매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주식이 있는데 회사가 있는데 대주주가 지분을 팝니다. 그럼 그 주가가 어떻게 안 빠져요? 빠지죠,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흥미롭게도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계속 사요. 그러다가 사실 주가 수익률이 높은데 대주주가 지분을 파는 경우는 흔치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주식시장의 희자화가 됐어요. 말이 많았냐면 왜냐하면 이 주식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근데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평균적으로 상장사들의 대주주 지분율이 30% 미만이도 충분히 경영권 방어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주식들 보면 다 30%, 40%, 50% 된단 말이죠. 근데 주가가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제 우려가 되는데 투자자들은 대주주들이 지분 팔까봐. 차익 실현을 위해서. 그렇죠. 혹시나 뭐 세금을 낸 거거나 아니면 많이 올라서 내가 굳이 이렇게 많이 들 필요 없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한 분이 파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술렁술렁한 거죠. 예. 이런 주식들이 다 이제 대주주 지분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락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하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가 의심하는 건 이 사람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걸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팔 때도 보니까 제가 빨고 판 게 아니라 뭐 10%인가 15% 뭐 좀 싸게 네. 팔기도 하고 이런 거 딱 보면은 쭉 오를 만큼 계속 사서 모아놨다가 어떤 정점에서 딱 팔고 빠지려고 하는 거냐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남이 한 작전에 이만큼 먹었으면 됐다 싶어서 본인이 팔고 나왔을 가능성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추정인데 굉장히 어려운 게 그거를 찾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근데 140만 주나 팔고 605억을 벌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대주주가 140만 주를 파는 행위. 이거는 흔치 않지 않습니까? 이게? 대주주가 자기 회사의 지분을 파는 건 승계 작업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예. 그리고 또 왜 아까 파느냐? 그것도 산 것도요 14년 만에 샀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그 주식을 또 일부 사는데 14년 만에 샀다가 주가가 올라서 팔았다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 또 시점도. 근데 그거를 싸게 파는 건 불가피한 겁니다. 그걸 블럭딜이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대량 지분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싸게 일단 팔거든요. 시간 외로. 지금 너무 재밌는데 네. 한 1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마지막 드릴 말씀이 꼭 있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통해서 아마 손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네.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으시죠.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현상인데 주식 투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겁니다. 저도 주식 시장에 오래 있었지만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아하. 그런데 지금 뭐 이 언론이나 유튜브나 모든 곳에서 주식은 쉬운 거, 주식은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이런 전문가들도 잘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는요. 돈을 번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커요. 저는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냐면요. 그런 실패 경험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죠. 나한테 매일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는 사람들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위원님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그렇게 했거든요.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일단 사기꾼이라 본다. 네. 그래서 여러분 돈 버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절대 전문가가 아닙니다. 네, 이광수 전 미래에셋증권 수석 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